인구 감소와 1인 가구에 맞는 우리 국가 관광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인아웃바운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관광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광주의자들,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시작해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 속에 있어서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인해서 약간의 그 어떤 뭐 수치면이나 그다음에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박근혜 당시에 정권 당시 그거를 잠깐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그때 인바운드가 2016년 7월에 월별로서는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월별 2016년 7월에 170만 3,400여 명으로 우리나라 관광이 시작된 인바운드 관광 이후 월별 최고 기록이었고요. 당시에는 또 인바운드의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회장이 한국방문위원회 회장을 맡은 그런 또 이슈도 있었고요. 이때 나온 것들이 창조관광기업,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관광 벤처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는, 깊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또 우리 박사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기간이 13년 2월부터 17년 3월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4년 1개월 정도라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16년 12월 9일 날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박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은 전체적으로 3년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그 정책을 풀어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출범할 때 악재를 배경으로 해서 출범했거든요. 관광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12년 8월 10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12년에 351만 명 정도 수준으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14년, 2년 후 정도 되면은 228만 정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알령 때의 중국 관광객 떨어진 것만큼은 안 떨어졌지만 거의 3분의 1 규모의 그 일본 방한 관광객, 일본인 방한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이 시기에 급증하지 않았다면은 그렇죠. 상당한 인바운드의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관광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관광 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전 정부보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기억은 잘 되는데, 우리가 기억이 잘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은 이거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춥다고 할까요?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좀 얼어붙는 이런 게 있었고, 또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우리한테 쇼크를 줬던 게 메르스 사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15년 5월부터
7월 말까지 한 2개월 조금 남짓하게 넘게 그 발생했는데 이것이 주는 공포감이라는 게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 제2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에서 메르스 발생으로 사망 시에 뭐 몇 억을 보상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할 정도로 제가 당시에 봤습니다. 기자회견.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의무적으로 배석을 했는데 연구원에서 이제 차관 발표를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관광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배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통령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앞뒤의 여러 정부를 살펴봤을 때에도 3년 10개월 정도의 실질적인 임기 기간 중에 4차례의 관광진을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시작된 13년 7월 그리고 14년에는 2월과 7월에 관광진 확대회의를 하고요. 16년 6월에 문화관광사업 경쟁력 강화회의라고 그래서 이 총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광 진흥회의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건 결코 지금에 봤을 때 상당한 비중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장관이 이제 3분이 문화체육부에 계셨거든요. 처음에 유진용 장관, 그리고 김종덕 장관, 조윤선 장관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이 3분 다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을 담당하는 사실은 행정의 실무적 책임자는 제2차관인데 제2차관은 박종길 차관이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사건이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 한 3년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관광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체육 쪽에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출신, 홍보처 출신의 이제 유동훈 차관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차관급에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립을 잡아갈 사람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대신에 이제 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정창수 사장이 두 번째 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변추석 교수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하다가 약간 트러블이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 머리 묶고 네네 정창수 사장이 꽤 오래 했죠. 문재인 정부 좀 지나서까지 그리고 이때는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관광진흥 비서관이 2명 이제 거쳐서 갑니다. 연구원 출신의 유정화 박사하고 그리고 국민일보의 여행신문 기자 박강섭 비서관 이렇게 2명이 있어서 사실은 이때의 전체적인 관광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어떤 시기였다. 다만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관광진흥비서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처음부터 좀 잘못 세팅된 것 아닌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서관한테 바라는 것은 장차관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타 부처에 연관해야 될 어떤 부처와의 협력 부분에 좀 중심을 좀 갖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좀 더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차원에서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분은 장관과 차관 사이의 어떤 역할처럼 이렇게 처음에 컨셉이 잡히는 바람에 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역할도 많이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어떤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관광 정책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우리 예, 국장님. 제가 좀 예. 아까 뭐 세월호는 워낙 업계에 큰 타격이었고 뭐 특히 교육여행 쪽은 뭐 아예 뭐 초토화됐었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아웃바운드도 아마 한동안 그죠? 국민들이 어떤 심리적인 뭐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여행 자체를 꺼려하는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아까 뭐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또 제가 알기로 이때 이제 관광 정책실이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 국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정책실이 있으면서 대외 활동을 좀 했었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개방직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한항공에 그 계셨던 분이 여기 실장으로 아마 하셨고요. 그래서 뭐 관광이 이제 아무래도 문체부 내의 일이 아닌 타부처와의 어떤 여러 가지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타부처하고 어떤 말씀드린 업무 협조하기 위해서는 국장급보다는 실장급이 더 이제 아무래도 좀 파워가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박근혜 대통령도 좀 관광 쪽에 어쨌든 뭐 관심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이 시기에 보면 이 국제 관광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인바우드도 그렇고 아웃바운드 매년 뭐 100만 명, 200만 명씩 이 13년부터 17년까지 그리고 아마 얘기하셨는데 또 초창기에는 또 그 일본 관광객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인바운드가 타격을 입어서 그런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상당히 중국하고 되게 친한 그죠? 제가 알기로는 뭐 베이징에 가서 그 뭐죠 뭐 국경절 행사에서 이때 상당히 이제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이제 급증하는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시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뭐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너무 한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2016년 12월에 제가 알기로 이제 그때 이제 뭐 문체부 분들하고 업계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녁 식사하시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사드 배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직히 그날 저녁 자리가 먹는데 저녁 자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왜? 문체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영향에 대해서 계속 문제 그랬지. 업계 분들도 계속 영향이 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중국도 많이 들어오고 아웃바운드도 잘 되고 업계 입장에서 인아웃이 어쨌든 뭐 국내는 뭐 항상 그게 유지되듯이 뭐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잘해보자 뭐 이래서 식사를 다 같이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뉴스를 보고 거의 뭐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분들 계속 전화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청와대라든가 타부처에다가 이제 의견 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2017년 3월에 배치되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바운드에 좀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관광객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따이궁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배 타고 왔거든요. 근데 밑에까지만 해도 항공 노선이 엄청나게 증편이 돼 있다가 갑자기 관광객이 없으니 따이궁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왔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적인 면에서는 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왜곡되는. 그리고 면세점들도 따이궁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이궁에 의존하다 보니 그쪽에 어떤 요구대로 수수료를 주고 해서 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문제가 됐던 인바운드의 어떤 문제가 이때 어떻게 보면 좀 발생이 되는 그것도 이 당시에 제 기억에도 아마 그 중국 관광객이 또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은 아마 이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뭐 100만 명, 200만 명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가이드들은 그렇게 100만 명, 200만 명씩 늘어나려면 가이드들도 매년 뭐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가이드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무자격 가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또 문제는 이제 뭐 이 당시에 아마 뉴스에서 나오는 뭐 경복궁에 대한 뭐 역사 왜곡이니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또 대두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인바운드 업계가 좀 뭐랄까 좀 언론의 질타도 받고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인프라가 가이드라든가 뭐 호텔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광객 숫자를 못 쫓아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좀 나타나는 좀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바운드 아까 했을 때 아웃바운드 시장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드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줄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인아웃바운드 국제관광 시장은 상당히 많은 양적인 성장을 했다. 물론 뭐 질적인 발전까지는 뭐 다른 또 뭐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여행, 그러니까 세월호 때 제가 그 세월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 학단, 그러니까 학생단체 하는 그 여행사를 제가 찾아가서 취재를 한답시고 갔죠. 취재를 하러 간 게 잘못이지. 갔는데 나 이름도 까먹어서 유명한 업체였는데 가서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해서 다 취소가 된 거야. 다 취소가 됐는데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스케줄 잡았던 그 칠판에 그 여행사 칠판에 스케줄 잡았던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캔슬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여행사 대표가 나 진짜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쫓겨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생각해 본 게 이 문체부나 아니면 관광 정책을 하시는 뭐 공무원, 중공무원 이분들을 사실 저희는 기자 입장에서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결과 나오는 거 텍스트 보고 이게 뭐냐 하는데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누구냐, 정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이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그래도 하는 것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만큼 정도 해온 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수 쳐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정권의 뭐 어떤 입김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 어쨌든 아버지 때인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딸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름대로의 좀 박수 쳐줄 만한 그 굉장히 성과.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몇 가지 그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 인아웃바운드의 국제관광 볼륨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늘어난 거에는 LCC가 급증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고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관광 부분의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창조 경제에서 이제 연결돼서 창조 관광이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고, 지금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창조 관광 기업 2015년에만 해도 500억 규모의 육성 펀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관광 벤처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IMF 때 원래 생겨난 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투입이 이루어진 본격적인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한 10여 개 정도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첫째가 관광 주간 사업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사실은 이제 영국의 잉글리시 투어리즘 위크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투어리즘 위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갖고 이제 관광 주간을 했는데, 이게 16년에는 여행 주간으로 바뀌었다가 19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후로 됐다가 지금 여행의 달인가요? 아마 여행 달 이런 걸로 정확하게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래된 정책이긴 합니다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사실은 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원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지만 조금 이것도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된 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원래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게 시작을 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 이제 이게 지정이 이제 허가가 이게 나게 되면서 이 복합 리조트가 이제 본격화됐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광 두레 사업이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요 관광 두레를 만들고 나서 제1차관으로 간 박민권 차관이 요 두레 사업을 연구원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한참 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다음에 그것을 한국관광공사로 이제 경영을 이관했는데,
이 관광두레도 이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역의 관광을 그 진흥을 시켜도 지역의 경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외부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싹 돈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지역 기반 비즈니스와 공동체를 도입을 해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관광 두레가 됐고, 이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에 상당한 그 내발적 그 관광 진흥 체계로서의 우리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어떤 이런 거지만은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된 게 있어요. 그 정유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승마 관광. 이게 이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이 내륙 쪽에도 그 말을 달릴 수 있는 데가 있지만 해변에 말을 달린다는 게 이게 굉장한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키우는 것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이 승마 관광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정책도 나왔는데 그 후로 좀 죽었어요. 그 여러 사건들이 생기면서.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이제 이때의 그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것이 지역관광협의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체와 실제 한국과 지역의 관광을 일으키는 사업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흥법상의 7대 업종 32개 세부업종하고 관광에 포함되지 않은 운수, 뭐 그 유통, 백화점, 뭐 재래시장,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관광 그 진흥법상에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관광협회는 이제 광역에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기초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들자 해갖고 상당한 저항 속에서 이걸 관광진흥법에 집어넣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후로 조금 이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해서 참 활성화가 안 되다가 최근에 아마 다시 이제 이 부분을 그 불을 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잠깐 질문요. 네. 저항은 어떤 저항? 관광협회들이죠. 협회들이요. 협회들이 그 광역에 있는 지역관광협회들이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지역관광협의회는 기존의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관광사업체도 포괄하지만 다른 부분까지 다 포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상공회의소 같은 기업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재래시장이라든가 NGO까지를 다 포괄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역관광 진흥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뷰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관광 진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체만으로는 지역 관광을 일으키는데 동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없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광 경찰제. 이게 거의 확실시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 내부의 그 인력 문제 때문에 이제 없앤다고 하는데, 이 관광 경찰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가 컸는데 이것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실현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이 열린 관광지 사업입니다. 우리가 유니버설 투어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접근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차원에 이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이제 본격화된 거고,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고 또 조윤선 당시 장관하고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되고 있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이때의 굉장한 욕심을 갖고 이루어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우리의 지역 관광의 공급 체계에는 각 시도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거를 묶고 체류 기간을 늘리는 쪽에
정책 차원에서 이 테마형 10선이 이제 됐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제관광 경쟁력 순위를 본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때 아마 제 기억에는 후에 최근까지 공예 디자인 원장을 했던 김태훈 그 관광 정책과장 시절인가 관광국장 시절인가 이때에 이분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 국제관광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15년에 29위까지 그래도 그 전에 좀 올렸던 것을 17년에 가면 19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 17위. 네. 그죠? 15위까지 올라갔죠. 15위. 21년에. 그래서 그 탄력을 받아서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제 관광력 경쟁주 순위가 눈에 띄게 그 순위를 어쨌든 국제 지표상 올리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박근혜 정부 때의 주요 정책들을 리뷰를 했는데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책들이 이때 투입이 된 거고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 관광경찰 존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드리면 이제 업계 제가 협회 있을 때 이제 근데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 관광 경찰의 역할은 약간은 뭐 영국의 바비 아니면 태국 이렇게 해서 좀 관광객들한테 좀 심리적인 안정 뭐 이런 것들 또 친절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업계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찬성 의견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업계는 관광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찬성했는데 실제로 이제 관광경찰의 활동은 경찰에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담회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경찰이다 보니 본인들 인사고과가 있다 보니까 단속 건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사고. 예. 그럼 이분들이 단속해서 탈 수 있는 게 뭐냐? 가이드 잡고. 가이드 잡거나 원래는 이제 저희들 업계에서 원했던 거는 그때 문제였던 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택시들이 저 바가지를 많이 씌웠거든요. 뭐 명동까지 뭐 3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행정력이나 뭐 업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좀 경찰이 좀 단속을 하거나 좀 나서주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해 주기를 바란 부분이었는데 약간은 뭐 그러니까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관광이 아니라 경찰에 그러니까 또 다른 경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관광 쪽만 들여다보는 경찰 뭐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업계에서 나중에는 좀 약간 뭐 이러면 굳이 관광 경찰이 지금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냐? 박사님께서는 존재 유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국장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근데 그 어렵게 사실은 관광 경찰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당시에도 경찰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있었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측에서는 반대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광 진흥을 위해서 꼭 좀 와달라.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제 관광 경찰 제도가 그 관광객들에게 매력으로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을 관광객에게 안전을 담보해주는 어떤 이런 그 상징으로서 관광 경찰을 우리가 기대했던 거고 또 관광 쪽에서 보면은 택시의 횡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광에 불편한 것들을 해주는 건데 경찰 쪽에서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이제 불법 뭐 이런 그 체류의 뭐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고 내부적으로도 그 관광 경찰이 경찰로서의 경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에이스들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서로의 요구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조절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없앤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아니면 이제 특사경 형태로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아닌 뭐 공무원이 그러니까 특별사법 경찰관이 돼서 관광 쪽만 뭐 하는 경우가 지금 문체부 같은 경우도 뭐 저작권이나 뭐 문화재나 아마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관광 쪽만 특사경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뭐 관광 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저는 제가 뭐 이제 출장 겸해서 뭐 이렇게 해외를 가면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로 그 면에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외국 어딜 가도 관광경찰의 존재를 눈에 본 적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출발할 때부터 저걸 왜 굳이 둬야 되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또 요건 박사님께서 조금 이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몰라서 국제관광력의 경쟁력 순위가요 왜 중요합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국제 WEF라고 예. 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기구랄까요? 예.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한 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업에 대한 능력도 있고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책의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관광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의 세부 내역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예.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또 어느 부분의 강점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어쨌든 이 순위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데도 좋고 우리의 경쟁국을 판단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참고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책의 메인은 아니지만 그 부수적으로 정책의 목표, 그러니까 이 순위를 올려보겠다. 정책 능력을 좀 상향시켜 보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피파 순위는 나중에 월드컵 조추첨할 때 시드 배정에 유불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순위에 따라서 항공 인터내셔널 항공 슬롯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좀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아? 정부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부의 내역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좀 낮게 나와요. 이거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산을 좀 늘려야 하고 또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4번이나 관광진흥 확대 회의를 했고 3번의 메시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40일의 관광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복합리조트, 마이스, 한류관광 등을 융합한 고품격 관광으로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선언이 굉장히 관광주의자 입장에서 웅장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백업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특별히 보고 또 관광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없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도 없고요. 제가 협회 한 20몇 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이 더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 방문회에 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영상 메시지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16년에서 18년 한국 방문회, 그 평창올림픽을 위한 선포식에서 이분이 또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이때의 주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정책으로서 관광을 보고 이 주요 정책으로 잘 뒷받침하겠다, 대통령이. 그래서 친절한 대한민국,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기업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짧은 3년 10개월의 실질적인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광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높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제가 아쉬웠던 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면 잔해윤 사건이죠. 아 뭐였죠? 어떻게? 관광공사 그 관광공사 사장으로 사장에게 이분을 감사를 내정했다가 그 저도 그 칼럼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비판했던 기억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알려지기로는 유진용 장관이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후에 이제 그 감사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감사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걱정했던 일을 좀 덜기도 했지만은 이게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셔도 되나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잔이유는 왜 안 되지? 그분은 관광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네. 그렇게 따지면 이참은 관광에 대한 이해가 있었나요? 그래도 상고 나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어쩌거나 저쩌거나도 중요하죠. 할 수 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너무 다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그게 저는 싫은 거예요. 저는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예. 한국 관광사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 끝에 나오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관광사가 설립된 지 60년이 넘는데 예. 관광 전문가가 사장으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옥 이렇죠. 그럼 그건 뭐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걸 유연성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큰 틀에서의 경직된 부분이 싫었던 거고 네. 추가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뭐 너무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인바운드 하면 중국에 속된 말로 좀 몰빵을 하다 싼 터지면서 이게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가 안 되는 예. 또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예.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땐 요랬고요. 자, 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